지난 100년간 지구 환경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산업화로 인구는 늘고 기온은 상승했죠. 반면 식량 공급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세계는 지금 배고픈 미래를 걱정합니다. 식량 확보를 위해 식물 공장을 세우고 인공 식량을 개발하죠. 또 육종 기술을 통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환경 변화에 적합한 종자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에 기여하는 거죠.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먹거리 문제의 해법, 그 일부, 육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샐러드나 쌈, 채소 등 100여 종의 작물이 재배되는 충청북도 진천의 한 채소 농장. 이곳의 재배법은 좀 독특합니다. 흙 대신 배양액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고 있죠. 아쿠아포닉스라 불리는 이 방식은 철분을 비롯한 영양분이 풍부한 배양액으로 식물을 키우는 일종의 수경 재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 배양액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쿠아포닉스가 일반 수경 재배와 차별화된 점은 물고기 양식을 도입했다는 점이죠. 대형 수조에서 양식되는 담수어들의 배설물이 배양액의 원료입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해 배설물에 함유된 암모니아를 질산염 형태의 영양분으로 바꿉니다. 자연적인 비료를 사용하고 순환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미래 농법으로 인정받고 있죠. 완성된 배양액은 펌프를 타고 농장 전체로 순환합니다. 그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발화된 작물을 띄워주면 재배가 시작됩니다. 아쿠아포닉스의 장점은 연중 일정한 생산량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농장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해 기온과 수온, 배양액의 산성도 등 수치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중앙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대한 그 각가지 수치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기온에서부터 수온, 그다음에 pH까지 다양한 수치들을 가지고 이 농장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농법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화학 비료를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으로 계속 활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 화학 비료 조성을 하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ppm이나 이런 이제 질병의 발병률이 더 낮기 때문에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도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과 공생하는 먹거리. 이곳의 채소들은 당일 수확돼 모바일 유통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채소들은 뿌리채 배송되기 때문에 저장 기간도 길어 더 오래 신선한 채소를 맛볼 수 있죠. 농업의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 농법을 선도하고 있는 박아론 대표. 그에게 신농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현실적인 그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들이 수출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시대에 저희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꿈꾸는 만나의 그 비전을 보면은 이제 아쿠아포닉스랑 이런 재배법들은 그냥 긴 여정의 첫 발걸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곡물류를 생산하는 것, 칼로리 자급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세계적으로 미래의 농업 기술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강국 미국은 수직 농장, 컨테이너 농장 등 다양한 식물 공장들이 활성화됐죠.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첨단 유리 온실 단지를 조성해 스마트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죠.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지하철역 인근에 방공호를 개조한 도시농장이 있습니다. 최첨단 영농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이죠. 이처럼 적은 노동과 토지를 이용해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고심하는 선진국들. 농축산업에 인재와 자금을 투자해 미래 먹거리 생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수는 약 75억 명, 2050년에는 약 96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2배 더 많은 식량 자원이 필요한 거죠.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미래의 위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안정적인 식량 자원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죠. 세계 3대 곡물 중 쌀을 제외한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1% 남짓. 그 대안으로 육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야생별을 가져다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잘 자라는 게 못 자라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잘 자라는 거를 수확을 해서 거기서 종자를 얻어 그 다음 세대에 또 뿌려봅니다. 그러면 또 잘 자라는 게 못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잘 자라는 것만 계속 저희가 종자를 얻어서 계속 수확해서 키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육종입니다. 그렇다면 육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9세기 생물학자 맨델은 유전 법칙 발견을 통해 교배 육종의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육종은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사육하며 육종은 시작됐습니다. 이들 중 우수한 것을 골라 이듬해 종자로 사용하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졌죠. 즉, 육종은 생물의 유전지를 개선해 이용 가치가 더 높은 작물 및 가축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 작물은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해왔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축산물의 대부분은 육종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된 식재료들입니다. 미국의 이제 농무성 데이터에 보면은 미국의 전체 농업 생산선 중에 50%가 증가가 됐는데 그게 바로 육종 기술을 통해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품종 개발 하나 개발해 갖고 그것이 전체 수량이 50%를 증가시킬 정도로 어떤 식량 생산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육종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식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저희 식탁에 해외 여러 그 식품들이 들어와서 저희 식탁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식량 주권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해외에서 대기업들이 그 식량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해를 줬을 경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 식량 문제에 관련돼서 국민 주권처럼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도 육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는 국제 종자 저장소가 존재합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식물 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죠. 종자를 만들어내는 육종은 한 나라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육종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그 현 주소를 들여다볼까요? 세종시에 위치한 배추 육종 전문업체. 불량 종자를 걸러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완규 박사와 연구원들은 올해로 14년째 병충해에 강하고 품질 좋은 우량 품종 배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신품종은 토양 전염성 병해인 뿌리혹병에 강한 배추죠. 배추를 밭에 심게 되면은 이 뿌리혹 병균이 뿌리에 침투를 해서 이 뿌리가 가늘게 길게 뻗어서 토양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수분도 흡수해서 이 생육을 하게 되는데, 뿌리혹병에 걸리면 이 길게 뻗어야 될 이 뿌리가 종양같이 혹이 생깁니다. 뿌리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양분이나 수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햇빛이 나면은 시들었다가 또 저녁 되면은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또 낮에 되면은 또 시들고, 결국 뿌리에서 양분과 수분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게 되죠. 배추를 전혀 수확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병해입니다. 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해 농민들의 가슴은 배추와 함께 까맣게 타기 일쑤였죠. 이에 연구진이 나섰습니다. 봄에 따뜻해지면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자연 상태도 꽃이 안 펴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 동안에 겨울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온도를 영상 5도씨로 유지해서 인위적으로 겨울철 같은 저온 조건을 주면은 꽃눈이 형성돼서 이걸 9월 초에 내다 심으면은 10월 달에 꽃을 피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더 그 종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이 우수 종자로 재배한 배추를 키우고 있는 저온 배양실.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작물입니다. 그리고 약간 독특한 모양의 이 작물이 뿌리혹병에 강한 신품종 배추죠. 여기 있는 배추는 배추 재배에서 가장 문제되는 배추 뿌리혹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배추를 어린 요 상태에서 배추 뿌리혹병균을 접종 시험을 해서 병에 안 걸리고 살아남은 건강한 유종만 옮겨 심어서 이거를 좋은 처리를 해서 가을에 후대 종자를 받게 됩니다. 기존 배추에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 교배 육종으로 좀 더 강한 품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연구진. 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절적인 시간적인 제약 요소가 많이 따르죠.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은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나 이런 일 진행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실패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새로운 품종 하나가 나오려면은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우스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싹트고 있습니다. 샐러드로 많이 쓰이는 어린잎 채소. 서구화된 식생활에 맞춰 샐러드용 품종 개발에 나선 것이죠. 먼저 파종한 지 17일 날, 7월 17일 파종한 거니까 오늘이 3일째 된 거죠. 3일째 되는 발화된 것이고, 이거는 조금 더 14일 날 파종된 겁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발화가 균일하게 아주 짧은 기간 재배하기 때문에 발화새가 균일하게 올라와서 일시에 딱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발화세가 균돼야 되거든요. 그런 걸 테스트해 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아직 부족한 상태. 상품이 되려면 97% 이상의 품질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대로 교배되지 않은 작물은 모기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죠. 전문가의 눈썰미만이 그 교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존 형질의 단점을 해결하고 우수한 유전 자원을 확보하는 육종 기술. 나아가 국가 농업의 경제적인 이익 추구 도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의 인구도 많고 배추 재배 면적도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일부 태국,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품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쪽 시장에서도 내병성이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던 그 내병성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수출용 품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수박 위탁 재배 농가. 이곳에서는 현지 농가와 연구진이 힘을 합쳐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수박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신품종 수박을 개발한 것은 김용재 박사. 그는 20여 년간 고부가 가치 작물인 수박 육종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육종 기술로 먹기 편한 씨 적은 수박부터 핵가족에게 적합한 미니 수박 등 새로운 품종들이 탄생했죠. 최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진한색의 흑피 수박입니다. 색깔이 진하거나 옅다고 뭐 당도가 다른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색깔과 당도는 연관이 없는데 실제 이제 구별성을 위해서 당도가 높은 품종에 좀 구별성을 위해서 흑피를 집어넣고 그런 육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소비자는 쉽게 과피가 진한 수박이 맛있다.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육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박보다 색이 더 진하고 수박 특유의 줄무늬도 찾아볼 수 없는 흑피 수박은 세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죠. 기존의 수박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씨가 적고 당도는 높습니다. 수박 품종 육종으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추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가운데 올려줄까? 가운데? 어쭈 되네요. 됐어. 가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키우고 있는 수박은 몇 종류나 될까요? 작은 크기의 소과종 수박부터 색이 노란 황육종 수박, 색이 진한 흑피 수박 등 무려 46종에 달합니다. 연구 중인 신품종들의 품질 검사가 있는 날, 철저한 관리를 거쳐 재배한 수박은 우수 품질만을 남기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박은 모두 적과합니다. 수박의 외형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당도 측정기를 통해 당도 조사도 철저히 하죠. 확실히 육색이 훨씬 진하고 과피도 얇고 그렇죠? 품질이. 자, 이쪽에 봅시다. 당도 측정해 주십시오. 약간 밀 거예요. 수박 육종을 하는 데만 10년이란 시간이 걸리고 소비자에게 알려지는 데는 최소 5년의 시간을 잡아야 하는 기나긴 노력의 시간. 이제야 그 결실을 조금씩 거두고 있다는데요.
종자 수출이 거의 없었던 수박. 하지만 개발한 신품종을 상품화하며 우수 종자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우리 품종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죠. 육종가가 단순히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이제 좋은 품종으로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어쩌면 경영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 그리고 그 한정된 유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보다 많이 찾는 수박을 만드는 것. 그래서 육종가가 단순히 과학자이지만 그보다는 또 경영자의 측면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육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빠르게 아열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구. 기후 변화가 생기며 재배 산지가 바뀌고 식량 수급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날씨가 변화하며 새롭게 키울 수 있는 농작물도 있지만 사라질 수 있는 식재료도 생겼죠. 가뭄, 홍수 등 다양한 자연재해는 농작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 전 세계의 농산물 공급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변화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자 개량이 절실해진 거죠. 또한 신품종 보급 효과로 얻는 경제적 이익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같은 무게의 종자와 금 중 어떤 것이 더 비쌀까요? 금 1g의 가격은 약 48,000원. 그렇다면 종자는 어떨까요? 파프리카 종자 1g의 가격은 12만 원, 토마토는 15만 원으로 금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이렇다 보니 종자는 보이지 않는 국력이라는 말도 생겨났죠. 종자 육종을 통해 신품종의 독점력을 가지는 것은 자국의 먹거리를 지키고 타국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로열티를 많이 지금 내고 있잖아요. 많이 내고 있는 나라고 우리가 개발한 품종들이 외국에 수출된 사례는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육종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육종가들이 많은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해외 마케팅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일단 식량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제한된 그 지역에서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들은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근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뭐 향상 혹은 이제 좋은 특성을 내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국은 방향을 가야 되겠죠. 파프리카는 전량 네덜란드와 스위스 품종. 양파와 양배추의 80%는 일본산입니다.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는 약 80조 원.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반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천억 원, 2% 정도로 매우 미미합니다. 전통적인 종자 강국인 미국은 다국적 기업을 앞세워 100여 년간 종자를 수집해왔죠. 이러한 양적 성장에 힘입어 세계 1위로 우뚝 섰고 한 차례 식량 위기를 겪은 중국은 지난 2014년 농업 분야 구조 개혁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자본으로 세계 2위의 종자 대기업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죠.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 산업.
일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나 정보기술보다 종자 산업이 더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고추 농장. 한국인의 매운맛을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은 바로 청양고추일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는 외국산이라는 사실. 우리가 개발한 종자지만 외환위기 당시 외국 기업에 그 소유권이 팔린 거죠. 청양고추의 수요가 분명히 있으면은 그 다국적 회사에서 종자 가격을 2배, 3배로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생산하는 농민들이 절박하게 품종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국적 회사들은 가격을 거기에 맞게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에 정부는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해 고부가가치 종자를 육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 농장도 그 프로젝트의 일환. 기존 청양고추에 병에 강한 유전 형질을 만든 신품종 고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탄저병균을 배양을 해서 접종을 하고 이제 발병 시험을 하는 탄저병 오염 시험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탄저병이 아주 발병이 잘 된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저병에 강한 개체를 선발하고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탄저병에 강한 F1 품종을 육종을 하게 됩니다. 고추는 병충해 피해가 큰 작물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량의 농약을 살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용직 박사가 개발한 병충해에 강한 고추는 농약을 치지 않고도 친환경 재배가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으로 30년째 고추를 연구해온 이용직 박사. 그는 지금도 우리의 유전 자원을 지키기 위해 좀 더 강하고 다양한 품종의 고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비단 청양고추뿐만 아니고 그런 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거의 그 외국산 종자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국산 종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외국계 회사들은 끊임없이 가격을 인상을 하고 독점적인 그 지위를 누리려고 할 테니까 우리가 국산 품종의 개발이라는 게 이제 우리 것을 지키는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는 농작물뿐 아니라 축산에도 해당됩니다. 가축 육종은 수천 년에 걸린 동물의 진화 과정을 압축된 시간에 가능케 하는 기술이 총망라된 과학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한우 육종 농가. 이곳은 한우 개량을 통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종자 보급을 위한 보증씨 수소를 6마리나 배출했죠. 보증씨 수소로 선발된 소는 대한민국 한우의 개량을 이끕니다. 식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 씨앗을 보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량 암소를 구성하고 정확한 계획 교배로 우수한 수송아지들을 생산해냅니다. 보증씨 수소는 전국 200만 마리에 달하는 한우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워낙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우 육종 농가로 선정되고
보증치 수소를 생성하는 과정은 아주 까다롭죠. 그리고 그 값진 결실을 맺은 주인공, 한우 계량 전문가인 이병환 대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05년서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전국의 육종 농가를 해마다 10농가씩 늘려서 지금 현재는 농가 98농가와 각 지역 도센터의 6개 센터 기관이 합해서 총 104군데의 육종 농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우 육종 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장의 이제 시설이나 방역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암소에 대한 유전적인 능력, 즉 혈통 등록 이상이 50도 이상이 돼야만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을 운영하는 축주들의 의욕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한우를 만드는 것이 수건이라는 이병환 대표. 지난 2008년부터 가평군 한우 개량 사업에 참여, 고품질 한우 육종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축산 강국으로 가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육종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 한우 사육에 뛰어든 이후 개량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연구를 해왔죠. 농장에서 가장 뛰어난 소는 이 녀석입니다. 부모 소의 좋은 유전자만 골라받았죠. 털의 색깔도 온전한 황색. 그야말로 한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목장 곳곳에서 그의 한우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소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타이어 장난감을 설치하고, 더운 여름날엔 소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미세한 수분을 분사해 온도와 습도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150여) 마리의 소들은 개체 번호를 부여받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사육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죠. 그 고유 번호고 생년월일, 이거 이제 인공 수정한 날짜예요. 날짜를 여기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기록해서 여기다 보기 좋게 이것도 보고. 한우를 사육하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일 메모를 작성한 이병환 대표. 태어날 때부터 출하될 때까지 어떤 어미소에서 태어나 어떻게 자랐으며 결과물은 어땠는지 모든 것이 한눈에 펼쳐지도록 농장 경영을 체계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를 통해 소 고유의 유전적 정보는 물론 가게에 따른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유전 정보 관리 시스템의 활용은 경쟁력 있는 우수 한우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수정이나 뭐 분만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농협중앙의 서산 한우개량사업소하고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모든 거를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에 대한 능력을 거기서도 알게 되고, 저 또한 우리 소에 대해서 모든 것의 능력을 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보증시 수소 생산 능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이병환 대표. 소들의 식사 시간이 되면 그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지금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러 갑니다. 미생물 왜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소에 미생물을 공급해야 목장에서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소들이 건강하게 또 민해 활동을 하지 않나, 이래서 미생물을 받으러 갑니다.
그가 찾은 곳은 인근에 위치한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이곳에서는 육종 농가에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물에 섞여 먹이면 소 건강에도 좋고 파리 유충이 발생하지 않아 목장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죠. 이런 미생물 용법을 이용하면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축산물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 우사에서 나오는 모든 분뇨는 인근 텃밭에서 사용됩니다. 가축 분뇨의 농지 환원을 통해 자연 순환형 농업까지 실천하고 있는 거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온 이병환 대표. 쉴 틈도 없이 한우들의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혼합 장비에 액상 미생물과 볏짚을 넣어 소가 먹을 수 있도록 섞어줍니다. 영양 가득한 친환경 사료인 셈이죠.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된 먹이는 소들의 생육 촉진과 면역력 증가뿐 아니라 축산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쾌적한 축사에서 자란 소들은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죠. 제 계획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최고의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후보 보중 시수소를 생산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넓게는 우리나라 한우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고 현재보다 더 미래가 우리 한우 발전에 좀 이바지하고자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종자 산업을 위해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을 이끌고 있는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종자 기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육종 기술을 지원하고 종자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지금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육종기술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구축되어 있는 장비는 신속하고 대량 분석이 가능한 분석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전자 분석 장치가 한 번에 96개의 분석 점수 샘플을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그 센터의 장비는 한 번에 23만 점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들어가는 시약이 한 번 분석할 때 들어가는 샘플량이라든가 시약 소모량이 기존 분석 방법에 보다는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 단가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낮춰서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종자 산업. 이를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민간 종자 기업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선 첨단 시설과 장비 및 시험 포장지를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초고속 자동화 분자 표시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작물의 품종을 선발하고 특성을 검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15년 이상 걸리던 품종 개발을 5, 6년으로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육종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발되어 있는 최신 기술들을 이 상호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차세대 육종 시스템에 맞게끔 기술을 개발을 해나가고 이 개발된 기술 첨단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종자 기업들한테 이전이 돼서 종자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야만이 첨단 육종 우리나라에서 그 육종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게 산업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서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육종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 과연 육종 기술은 먼 미래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육종이라는 것은 종자 산업이랑 같이 가고 이 종자라는 것은 또 식량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최근에 21세기를 우리가 종자 전쟁, 식량 전쟁, 자원 전쟁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촌진흥기에서 지금 자원을 수십만 종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 수십만 종을 확보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전통 교잡 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 자원이 필요한 건데 요즘은 한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GM으로 가버리면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그 모아왔던 이 많은 유전 자원들이 사실 쓸모없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유전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후세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그게 종자기업들이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로서 국민의 그 경제생활, 생활, 건강 이런 거에 기여한다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추진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의 오래된 꿈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육종 기술은 그 대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과연 씨앗이 바꾸는 식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